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은 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산업활동 동향 나왔고요. 그리고 수출 관련된 지표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많은 지표들이 나와서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산업활동 동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네.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가계와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이걸 월별로 데이터를 발표되면서 우리 경기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또 이와 더불어가지고 현재 경기 상태가 어떤가, 동행지수,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를 전망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경기를 판단할 때 산업활동 동향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산업활동 동향 아주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우선 9월 달에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어요. 동향을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 네. 전산업 생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산업 생산이 뭐냐면은 강공업하고 서비스업. 제조업하고 서비스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9월에 전달보다 0.6% 감소했고요. 특히 그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안 좋습니다. 강공업 하면 거의 다 제조업인데요. 네. 강공업 생산이 1.8%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 좋아하는데 서비스업도 0.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1.8% 감소했는데요. 네. 전부 그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소비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도 2.4%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 모든 게 지금 안 좋은 지난 9월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감소해서 트리플 감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제조, 소비, 투자 아주 다 수출 부진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중요하다고 언급해 주시는 경기 선행지수 동향은 어떤가요? 이 선행지수가 우리 주식시장 볼 때 꼭 보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네.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 9월에도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제가 그림 하나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는데 과거에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번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동행지수에 수입액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니까 동행지수보다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6월을 고점을 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때 그 코스피가 3,300 넘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올 9월까지 계속 그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걸 미리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행지수 동향을 보니까 6월에 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수입 금액이 많이 증가했죠. 네. 환율이 주로 오르다 보니까. 환율.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수입 금액으로 표시된 거는 금액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곧바로 우리 수출입 동향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9월 달에 수출은 감소했는데 수입은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금 거의 67억 달러 정도 났거든요. 월별로는 거의 최고치 근접하고 있는데 최고치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수입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오른 거로 나오는데 이걸 경기를 아주 제대로 판단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선행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선행지수를 전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지수가 내년 1월까지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러나 제가 그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선행지수를 예측해 보는데요. 장단기 금리차라는 건 10년 국제수익률과 1년 국제수익률 차이예요. 이게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2008년 이후 통계로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뭐 상관계수도 0.7 가깝게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다가 뭐 최근에 9, 10월 달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이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8월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8월까지 떨어진 거를 고려하고 5개월 선행한다고 보면은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9월, 10월에는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마 이걸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년 2월, 3월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어떻든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7, 8월에 급락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 12월, 내년 1월에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주가하고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뭐 최근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10월에는 제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흐름 보니까 계속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11월 후반, 12월, 1월 가면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진 걸 보니까 주가도 다시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뭐 지난 9월 말에 그 215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00이 좀 넘었는데요. 네.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월, 12월, 1월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장단기 금리차가 예고하는 걸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조만간 또 한 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를 보더라도 그리고 선행지수를 반영해 보더라도 주가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연말 연초에 뭐 장이 좋아야지 좀 기분도 연말 뭐 연초 기분이 좋을 텐데 네. 지금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보면은 뭐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 지금 예고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좀 우울해지는데요. 네. 아무튼 네, 내년 1월까지는 선행지수도 떨어지고 주가도 이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수출 지표도 나왔어요. 일평균 수출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낮게 나왔어요. 제가 한 마이너스 뭐 3%, 4% 정도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오늘 뭐 실제 방금 전에 발표된 지표 보니까 마이너스 7.9%가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상보다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이 계속 그 증가세로 돌아서느냐, 일시적인 하락세냐, 이게 그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그동안 그 증가했는데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네.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구조적으로 감소세일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가면은 아마 두 자릿수 감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우리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동안 사실 중국 경제는 올해 들어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데 그래도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도 뭐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실업률이 굉장히 낮기는 낮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저축했던 걸 많이 써버렸거든요. 지난 9월 그 미국 가계저축률 보니까 3.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1%가 언제 수준이냐면은 2006년, 2007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 수준이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리니까 저축률이 낮아졌고 아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도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마 수출 감소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거 코스피하고 우리 일평균 수출하고 많이 비교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가 코스피가 너무 가대평가됐다. 한 작년 4월에는 40% 가대평가됐다. 네.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9월에는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22% 정도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저평가됐어요. 예, 그런데 10월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2300 근처까지 오르다 보니까 가소평가 정도가 한 9% 정도로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소평가 영역이고 줄어들기는 줄어들어서 네. 주가가 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평균 수출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감소한다는 걸 이런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은 주가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박스권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내년에 전망해보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전망해보면은 적정 코스피가 2,500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2,150까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보다는 지나치게 밑에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 주식을 사셔야 된다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평가 정도가 좀 축소되고 아마 내년에 2,500 이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평균 오늘 수출 보니까 감소세로 전환되고 또 내년에 계속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내년까지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일평균 수출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하락폭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2,500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수님, 또 다른 지수들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율 지수도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재고율 어떻게 나왔나요? 네, 재고율 지수란 게 뭐냐면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출하는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네.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출하가 물건 파는 게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든다. 이런 건데 최근에 재고일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재고일 지수도 8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제가 그림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업종별로 보니까 뭐가 재고가 많이 증가했느냐 보니까 주로 반도체가 작년 9월에 비해서 재고가 50% 이상 증가해 버렸어요. 50% 이상이면 정말 많이 증가한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파란 선으로 제가 우리 제조업 생산을 그려놨는데요. 생산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걸 보면은 빠르면은 4분기 후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생산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고율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도 거의 방향이 같아요. 근데 물론 주가가 선행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9월 많이 떨어지고 9월까지 우리나라 재고율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 주가 경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고율 지수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생산이 줄어들고 앞으로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제조업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고율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은데 기업 심리도 좋을 리가 없겠네요. 예, 기업 심리도 안 좋죠. 한국은행에서 매달 그 기업들 조사해가지고 경기가 좋냐, 네. 이게 나쁘냐, 이게 판단하는데 최근에 그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평균이 한 79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10월 제조업 지수 보니까 72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기업 심리가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기업 실사지수 BSI 의미는 뭐냐면 100을 넘으면 좋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100이 하면은 나쁘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네. 72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렇네요. 그런데 그동안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대기업은 좋다, 수출 기업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대기업 심리지수도 많이 떨어지고요. 수출 기업 심리지수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난 거 10월 보니까 대기업 심리지수가 75로 많이 떨어졌고요. 수출 기업이 71로. 이게 수출 기업은 올 연초만 해도 100이 넘었었거든요. 아, 경기가 많이.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았는데 지금 수출 기업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기업 심리를 보면은 아주 우리 경기가 그동안 그 대기업은 좋다, 수출은 좋다 그랬는데 10월 통계를 보니까 대기업, 수출 기업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막 조만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심리 지수로 보더라도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심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72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 들어설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기업 심리도 안 좋은데 소비 심리도 안 좋겠네요. 예, 소비 심리도 지금 안 좋죠. 네. 그래서 저 10월 달 뭐 한국은행이 또 매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88.8이에요. 아, 이 소비자 심리 네. 지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100 기준이 뭐냐면은 2003년부터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 과거 평균이 100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이 넘으면은 우리나라 가게들이 과거 평균보다 좋다. 네. 그다음에 100이 하면은 과거 평균보다 낮다. 네, 나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10월 88.8로 나왔으니까 뭐 굉장히 나쁘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교육비마저도 100 이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교육비요? 예, 교육비는 보통 100이 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녀들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10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학원 못 보내니까 그러네요. 10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00 이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가게 생활이 참 좀 쉽지 않구나. 그래서 교육비마저 100 이하로 떨어진 것 보니까 우리 가게 생활 형편이 많이 안 좋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 심리도 많이 떨어졌고 소비 심리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아, 기업 심리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만 보더라도 각각 72, 88.8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지수죠. 뉴스 심리 지수라고도 있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서 어떻게 이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잖아요. 예. 어떻게 나왔나요? 예, 뉴스 심리 지수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선 그 뉴스 심리 지수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수치가 뭐 높으면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고요. 낮으면은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데 그런데 10월 보니까 77.7로 이게 그래프 제가 그려놨으면 이 급락해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지수를 작성할 때 여러 경제 변수하고 상관관계를 그려놨습니다만은 통계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한테 1개월 선행한다. 그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2개월 선행한다. 특히 그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한 1개월 선행한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처음에 작성할 때 분석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0월까지 급락해 버렸으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맞다면은 네. 11월 주가는 별로 안 좋다. 아,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1개월 선행이면 11월께 반영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주가 지수 자체하고만 분석해 보면은 거의 그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어떤 10월에는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만은 뉴스 심리 지수는 이게 급락해 버렸거든요. 이 뉴스 심리 지수가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급락했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언론에 굉장히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직도 뭐 주가가 우리 뭐 투자자들이 뭐 언론 보도들 보면은 그렇게 좋게는 안 보구나, 좋게는 안 보고 있구나, 이런 식의 해석이 좀 가능한 것입니다. 네. 뉴스 심리 지수, 주가라든지 다른 지표들의 1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와서요. 다음 달 11월에도
뭔가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 두 가지를 빼먹고 끝낼 수는 없죠. 금리와 환율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뭐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죠. 네. 특히 저 회사채 금리가 더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기업체 방문 가는데 회사채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등급이 좋은데도. 그래서 지금 회사채 만기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뭐 차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나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제가 저 금리의 이형 구조라고 우리나라 저 국고채 3년하고 회사채 3년하고 이 수익률 차이를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림에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 차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국고채 3년 금리도 오르지만 회사채 수익률이 더 오른다는 거죠. 이럴 때는 위험이 높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채 수익률하고 국고채 수익률, 아까 제가 장단기 금리차하고 선행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채 수익률하고 국고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요.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시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4%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추정해보면 한 3%가 적정 수준이에요. 근데 아마 조만간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일부 자금을 채권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아마 국채를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채권을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회사채 수익률은 앞으로도 몇 개월 더 오를 겁니다. 특히 그 신용등급들이 낮은 것들은. 그러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아마 내년 2분기 무렵 가서는 회사채 수익률이 좀 안정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도대체 회사채를 언제 발행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뭐 저는 한 내년 2분기 하반기나 가서야 좀 안정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회사채는 안 사고 안정성이 높은 국채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지금 적정 수준보다 높으니까 조만간 국채 수익률이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점차 시장이 안정되면은 아마 회사채 수익률도 떨어질 텐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동향 살펴보니까 국고채 수익률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4% 이상인데 지금 회사채와 국고채 차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내년 2분기 정도나 돼서야 안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채는 그즈음 가서 발행이 많이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국채에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동향 보니까 지금까지만 봐서도 참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마지막으로 환율까지도 살펴봐야겠는데요. 환율 측면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10월 달에 한 3조 코스피 시장에서 이상 샀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샀느냐? 10월 보니까 뭐 영업일수 기준으로 2일 빼고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사지 않았지만 계속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왜 이렇게 샀느냐? 저평가돼서 그런가요? 예. 아까 일평균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은 그래도 우리 코스피가 9월 달에는 22%, 10월 달에는 9% 정도 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율도 지금 뭐 1,43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그다음에 미국 금리차 이런 걸 고려하면은 1,430원은 너무 높은 환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 주가도 저평가됐다. 그다음에 환율도 저평가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그 우리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지금 환율이 떨어졌을 때 코스피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그 환율이 떨어졌을 때 코스피도 올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근데 그 선행성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가가 더 선행합니다. 주가가 더 원인이 돼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환율도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 둘 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 그 누적 순매수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좀 주식을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한 3조 원 정도 샀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좀 반등하고 환율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환율도 약간 조금 올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일부 외국인은 뭐 우리 주가 저평가됐다,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이런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주식을 뭐 사기는 살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 선행지수로 봤을 때 12월, 11월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기가 많이 떨어지고 주가도 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때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시장에서 충격이 오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11월, 12월 뭐 두 번 그 금리를 올리긴 올릴 텐데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은 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실물 충격 미국이나 우리 경제는 내년 전년 1,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실물 충격이 한 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외국인들이 뭐 추세적으로 아직 강하게 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힘든데요. 네. 어떻든 최근에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요, 좀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뭐 좋은 게 별로 없죠. 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수출이 계속 증가했었는데 10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리고 소비 심리, 기업 심리 두 가지 다 빠르게 위축됐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이거 많이 반영했지만은 실제로 그 실물 충격,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됐다. 뭐 내년 1분기 뭐 초반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주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매달 발표가 되니까요. 발표될 때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또 같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은 매월마다 정말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이번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많이 낮기는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실물 충격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본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근 경제 동향 전망 긴급 진단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도 긴급 진단 시간이기는 했지만 퀴즈가 남아있죠. 교수님,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요?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 얼마냐, 소비를 얼마냐,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갖고 경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특히 현재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동행지수,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를 내다보고 있는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식시장 참가자라면 꼭 보고 앞으로 주가도 전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활동 동향 앞에 두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네, 땡땡 활동 동향,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두 글자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땡땡 활동 동향이니까요. 이 풀네임 어떤 뭐였더라 생각하시고 댓글에 적어주시면요. 3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이 바뀌었어요, 교수님. 그쵸? 예. 네. 제가 월간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요. 제 투자스쿨 회원 중심으로 한 달에 2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올 초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경제 지표를 좀 더 심층 분석해가지고 경기를 판단하고 주가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중간에는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심층 분석해가지고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자격 같은 거 그런 걸 드리고요. 물론 저 기존 회원들, 다락방 회원님들도 아마 새로 3분은 환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월간 다락방 초대장 총 3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